세차를 하다 남편의 차 트렁크 및 비밀 공간에서 낯선 여자의 초음파 사진과 갓난아기 신발을 발견한 순간 평범하고 행복했던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리는 대신 그들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가장 처참하게 박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청춘을 짓밟은 남편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그날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지훈의 차를 직접 세차하고 있었죠. 지훈이 오랜만에 긴 출장을 떠난 터라 돌아오면 기분 좋게 타라고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차량 뒷보관한 매트를 걷어내고 구석구석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이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처음 보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내자 유명 상표가 박힌 아주 작은 갓난아기 신발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우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기로 굳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밑을 뒤지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뱃속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산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지원이 아니라 강유라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차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구석에 검은색 테이프로 교묘하게 가려진 또 다른 차량용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원래 있던 카메라 외에 몰래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칩을 빼냈습니다.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와 탁자 위에 있는 휴대용 컴퓨터에 칩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영상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앞을 비추고 있었지만 차 안의 대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우리 찰떡이 산부인과 예약은 잘했어? 원장님한테 제일 좋은 특진으로 빼달라고 말해뒀지?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우리 찰떡이 아주 튼튼하고 예쁘다네. 오빠가 매일 밤 내 배 문질러주면서 자장가 불러준 덕분인가 봐. 초음파 보니까 콧대가 완전 오빠 판박이야. 젊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빠가 당연히 매일 노래 불러줘야지. 내가 이번 주말에 회사 지방 출장 간다고 아주 찰떡같이 속여놨어. 2박 3일 동안 우리 세 식구 받아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자. 어머, 진짜? 그 늙은 여편네가 눈치 안 채? 저번 주말에도 내내 우리 오피스텔에서 뒹굴었잖아. 안 걸리겠어? 걱정 붙들어 매셔. 지원이 그 여자는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찰떡같이 믿는 맹추야, 맹추. 나 일하느라 피곤해서 죽겠다고 징징대면 불쌍하다고 아주 비싼 홍삼에 영양제까지 대령하는 호구 중에 상호구니까 안심해. 두 사람이 함께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상 속에 찍힌 날짜는 지훈이 회사에서 큰 일을 맡아 밤을 새운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말마다 피곤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자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던 고단한 20대였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책을 주워 주었습니다. 학생,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요? 낑낑대는 거 보니까 안쓰럽네. 이리 줘요. 내가 저기 앞까지 거뜬하게 들어다 줄게요. 지훈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저 혼자 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에이, 얼굴은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뭘. 지원 씨는 보면 맨날 억척스럽게 혼자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더라. 가끔은 나 같은 남자한테 좀 기대고 어리광도 피워도 돼요. 지우는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늘 혼자 발버둥 치며 살았던 저에게 지훈의 다정함은 튼튼한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를 10년이라는 귀한 세월을 지훈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제 월급을 털어 뒷바라지했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기만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보, 지원아, 나 방금 현장 일 다 끝나고 서울 올라가는 기차 탔어. 아이고 허리야. 탁자 위에 둔 제 전화기가 울렸고 지훈의 뻔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요, 그 먼 데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네. 밥은 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어휴, 바빠서 대충 편의점 도시락 하나 까먹었지. 나 너무 피곤해서 뼈마디가 다 쑤신다. 집에 가면 씻고 바로 기절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이쁜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주말 내내 뼈 빠지게 일만 해서 미안해 죽겠어. 아니야, 당신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밖에서 고생하는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뭘 조심해서 와. 알았어. 푹 쉬고 있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여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공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고 분노하는 것은 지훈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들을 조심스럽게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았습니다. 흐르던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지훈만 바라보던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10년 동안 나를 철저하게 속인 만큼 나도 완벽하게 지훈을 속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내 청춘을 짓밟고 나를 비웃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훈이 목을 길게 빼고 부엌 쪽을 바라보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고생했어. 배고프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거의 다 끓였어. 제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밖에 없네. 출장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 지훈이 제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껴안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른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응, 금방 씻고 나올게. 지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지훈이 벗어둔 겉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지훈의 전자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휴대용 전화기와 지훈의 시계를 무선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지훈이 미처 지우지 못한 카드 결제 내역과 자동 요금소 통과 기록이 줄줄이 떴습니다. 세솔동 요금소 통과, 결제 금액 800원, 세솔동 대형마트, 결제 금액 14만 5천 원. 결제된 시간은 지훈이 출장지에서 바쁘게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솔동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새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시계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수건이 없네. 욕실 안에서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져갈게. 저는 서둘러 시계를 원래 자리에 던져놓고 수건을 챙겨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젖은 머리를 털며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많이 피곤할 텐데 내일은 연차 내고 좀 쉬지 그래. 제가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안 돼. 내일 오후에 중요한 거래처 모임이 있어. 쉴 틈이 어딨어. 지훈이 눈을 피하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오후 휴가를 내고 지훈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모퉁이에 숨어서 지훈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낯익은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차 좀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제가 택시 앞좌석 등받이를 꽉 쥐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거울로 저를 힐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지훈의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역시나 어제 확인했던 세솔동이었습니다. 저 차가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기사님이 방향 지시등을 켜며 물었습니다. 세솔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리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제가 창밖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로 타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너무 속 끓이지 마세요. 기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해야겠어요. 지훈의 차는 세솔동의 아주 비싸고 화려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잔도는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커다란 기둥 뒤에 숨어서 지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강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여자가 콧소리가 섞인 밝은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아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어린아이가 지훈을 향해 뒤뚱뒤뚱 뛰어갔습니다. 우리 공주님,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지훈이 활짝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당신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딸이 아빠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가 지훈의 팔짱을 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미안해. 거래처 놈들이 자꾸 귀찮게 굴어서 늦었어.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지훈이 여자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위장이 마구 뒤틀리며 신물이 입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화기를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훈이 몇 년 전 동창 모임에 다녀왔다며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지훈은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친구 남편이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서 이혼했대. 안 됐지. 동정심을 유발하며 제 눈을 속였던 그 불쌍한 동창생이 바로 저 유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아빠, 고기 먹어. 아이가 지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 사줄게. 가자. 지훈이 아이의 볼에 코를 비비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돌덩이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랍장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이름으로 온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뜯어보지도 않고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홀린 듯이 봉투를 뜯어 내역서를 쫙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을 훑어 내려가던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어머니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입금자가 남긴 짧은 메모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분유값. 아비가 고생이 많다. 종이를 쥐고 있던 제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사랑을 늘어놓던 분이었습니다. 지원아, 나는 내가 꼭 내 친딸 같다. 우리 지훈이 곁에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냐? 우리 큰며느리.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마침 전화를 다 했네. 어머님, 주무실 시간인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깔라앉았어? 아니에요. 그냥 지훈 씨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제가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가장이 밖에서 돈 번다고 그 고생을 하니 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 따뜻한 밥 꼭 챙겨 먹이고. 시어머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더 잘 챙길게요. 어머님도 관절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 너밖에 없다. 얼른 자라.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소리 없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까지 그 더러운 연극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제게 친딸 운운하며 기만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훈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친정어머니 병원비조차 제대로 못 챙겨드린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알량한 돈마저 저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고기를 썰어 먹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비벼 씻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빈 공책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면 위에 두꺼운 펜으로 지훈과 유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밑에 오늘 모은 사진과 내역서, 복사본을 차례대로 붙였습니다. 누구 하나 편하게 발 뻗고 자게 두지 않을 거야.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제가 공책을 거칠게 덮으며 허공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칼날을 벼리듯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라의 뒷조사를 며칠째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지난 흔적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누리소통망 예전 게시물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유라가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올린 날짜가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안 맞는데. 제가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미 지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라의 전 남편도 지훈과 유라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당장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에 연락해 유라의 전 남편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민석이 운영한다는 작은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민석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커피는 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민석 씨 맞으시죠? 제가 메뉴판을 밀어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저를 아십니까? 강유라 씨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제 입에서 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제 가게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나가주세요. 민석이 문 쪽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강유라 씨와 불륜 관계입니다. 당신 아이도 저희 남편 핏줄일지 모릅니다. 제가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단숨에 내뱉었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이내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가리개를 내렸습니다. 앉으시죠. 민석이 탁자 의자를 빼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민석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 차에서 나온 사진과 기록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석이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지훈과 유라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민석이 이빨을 꽉 깨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두 사람 이혼 전부터 만난 게 확실합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제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사진들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유라가 저를 속이고 다른 놈팽이를 만난 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일 줄은 몰랐네요. 이 자식이 유라한테 빚다 떠넘기고 도망가라고 꼬드긴 게 분명합니다. 민석이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린 둘 다 그 쓰레기들한테 철저하게 당한 겁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민석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민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석은 두 배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훈이 겉옷을 소파에 던져놓고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웬일로 일찍 왔어? 밥은 먹었어?
제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먹고 왔어. 여보, 내가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지훈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 제가 지훈의 손을 떼어내며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알지? 이번에 아주 크게 사업을 확장한대. 무조건 3배는 남는 장사야. 그래서 나도 투자를 좀 해볼까 해. 지훈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바람을 잡았습니다. 투자? 우리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여보 명의로 된 그 낡은 상가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내가 금방 이자 쳐서 갚을게.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안 돼. 그건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손댈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여보. 한 번만 날 믿어봐. 내가 언제 당신 속인 적 있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훈의 눈빛에서 소름 끼치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마저 유라에게 바치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인감도장은 찾아봐야 하니까 시간 좀 줘. 제가 지훈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여보밖에 없다. 지훈이 안심한 듯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지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지훈의 대출 이야기를 꺼내자 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놈들 아주 벼룩의 간을 내어 먹으려 작정을 했군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석이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서둘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마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원 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바짝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유라 명의로 아주 비싼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자식, 자기 회사 법인 자금에도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라 아파트 계약금 일부가 회사 돈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민석의 말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괴물 같은 인간이 저를 어느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자 민석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놈들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놔둘 겁니까? 민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둘 겁니다. 제가 눈물을 훔치며 독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놈이 대출을 못 받게 제가 손을 쓰겠습니다. 횡령권은 때를 봐서 터뜨려야 하니 증거를 더 모읍시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과 눈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저를 데리고 아주 크고 번듯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선배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쪽 일에서는 아주 귀신 같은 분이니 걱정 마십시오. 민석이 문을 열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오지원 씨 맞으시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증거 수집은 아주 잘하셨네요. 우선 남편분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을 하세요. 본인 외에는 절대 뗄 수 없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빠르고 명확한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방패막이가 생기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제 이름으로 된 10원짜리 하나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흑빛이었고 숨소리도 몹시 거칠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주민센터 갔었어? 지훈이 현관문을 쾅 닫으며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도장 변경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이 발급 제한을 걸어놔서 오늘 대출 서류를 하나도 못 냈잖아.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거 요즘 명예 도용 사기가 많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해둔 건데. 당신이 그렇게 화낼 일이야? 제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가서 그거 풀어. 계약금 낼 날짜가 내일 모레란 말이야. 지훈이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알았어. 내일 시간 내서 가볼게. 너무 흥분하지 마. 제가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당황해서 날뛰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젯밤 지훈이 잠든 사이 저는 지훈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과 통화 녹음이 되는 앱을 몰래 깔아두었습니다. 지훈이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유라와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오늘 잔금 치른다고 했잖아.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원이가 갑자기 서류 발급을 막아놔서 하루 이틀 늦어질 것 같아. 지훈이 쩔쩔매며 변명했습니다. 뭐, 그럼 계약 파기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며. 빨리 해결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돈 융통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통화는 신경질적으로 끊겼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웃으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구점에서 예쁜 우편 봉투와 편지지를 샀습니다. 왼손으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너는 행복할 줄 알았니? 내가 지은 죄는 평생 너를 따라다닐 거야. 글씨 밑에는
유라가 지훈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한 장을 동봉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자 없이 유라의 아파트 주소만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스파이 앱을 통해 유라가 지훈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당신 짓이야? 당장 나한테 와. 유라가 울먹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그들의 싸움을 감상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는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저는 점점 예전에 나약했던 오지원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함께 남편의 회사 횡령 장부를 꼼꼼하게 맞춰보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붉은색 원피스를 한 벌 샀습니다. 평소에는 화장도 제대로 안 하던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말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여전사 같았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진짜 예쁘다. 당신 아닌 것 같아. 지훈이 제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이시잖아. 신경 좀 썼어. 제가 거울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눈치도 없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 같아. 어머니도 아주 좋아하시겠다. 저는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조그만 이동식 저장 장치를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화려한 막을 올릴 시간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친척들과 지훈의 직장 상사, 거래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입구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큰 며느리가 참 곱네.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아주 예쁘게 꾸몄어. 친척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지훈의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듬직한 장남 지훈이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감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꺼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 뒤쪽으로 걸어가 호텔 직원에게 제 가방에 있던 이동식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원래 있던 것 빼고 이걸로 틀어주세요. 제가 직원에게 팁을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장면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자동차 안, 앞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오빠, 저 늙은이 칠순 잔치에 꼭 가야 해? 피곤해 죽겠는데. 스피커를 통해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 노친네 돈줄 끊기면 우리 아파트 잔금 못 치러.
가서 싹싹하게 굴어.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무대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더 끔찍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본처는 참 바보 같아. 지 엄마 유산까지 오빠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 그 멍청한 여자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는 거지 뭐. 두 사람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뺏어들고 연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습니까? 저기 저 완벽한 효자 아들이자 남편인 오지훈 씨의 진짜 얼굴입니다. 제가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지훈이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듬직한 체구의 민석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지훈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러운 손 대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민석이 지훈을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유라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지훈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얼굴 위로 가차없이 흩뿌렸습니다. 오지훈, 너는 이제 끝이야. 내 돈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다 묶어놨어. 감방에서 평생 썩을 준비나 해. 제가 지훈을 내려다보며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지훈은 흩날리는 서류들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회사에 한바탕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보낸 횡령 자료를 받은 감사팀이 들이닥쳐 지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그날로 직위 해제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라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문 앞을 가로막고 악을 쓰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 떼요. 이 집 내 집이야. 유라가 집행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 비참한 꼴을 아주 기분 좋게 감상했습니다. 강유라 씨, 내 남편 돈으로 산 집이 편하긴 했나 봐. 제가 유라에게 다가가 귓가에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유라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다 꾸민 짓이지. 하지만 곁에 있던 경찰들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유라를 향해 코웃음을 치고는 돌아섰습니다. 몇 달 뒤 법원 앞이었습니다. 판사는 지훈과 제 이혼을 확정하고 유라에게도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훈의 재산은 제가 부은 돈의 2배로 뻥튀기 되어 저에게 분할되었습니다. 법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씻은 듯이 날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양팔을 벌려 시원한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식탁에 앉았습니다. 홀로 붉은색 와인을 잔에 따르고 건배를 올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제 자신에게 주는 축배였습니다.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해방감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제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가를 빌려 제 이름을 건 인테리어 업체를 정식으로 차렸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고객들의 집을 설계하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하루하루 바쁘게 땀 흘려 일하며 지훈과 유라가 남긴 깊은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 독이 바짝 오른 쥐들은 쉽게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끔찍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통이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오지원 사장님 맞죠? 저희 집 공사 예약한 거 취소할게요. 당장 계약금 돌려주세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고객에게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우리 예쁜 아기 방을 고치게 할 순 없죠. 소름이 돋네요. 고객들의 쏟아지는 비난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끊고 사무실 컴퓨터를 켜서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 여사장의 끔찍한 불륜 행각. 게시글의 제목은 붉은색 글씨로 자극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쥐를 잡고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담하고 끔찍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하는 유부남과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착한 남편을 쫓아내고 시어머니를 쓰러지게 한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시공했던 현장 사진들에는 허위로 지어낸 엉망진창인 공사 후기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감이 들떠서 아이가 다쳤다는 둥, 값싼 자재를 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둥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컴퓨터 화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글 아래로는 저를 향한 저주 섞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전화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 인생 망치고 너 혼자 잘 살 줄 알았어? 내 일터도 똑같이 박살 내줄게. 넌 이제 끝이야. 유라였습니다. 가압류로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악에 바쳐 저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사무실 문 앞에는 누군가 일부러 던지고 간 오물과 썩은 쓰레기 봉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빨간색 레커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가 반년 동안 발로 뛰며 모은 공사 계약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땀 흘리던 직원들마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며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동네에 소문이 너무 흉흉해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를 도와주던 현장 반장님마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 저 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반장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법원에서 또 다른 무거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지훈의 이름으로 보낸 맞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유라의 전 남편인 민석과 깊은 내연관계이며 자신을 교묘하게 모함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사 인터넷 기자들에게까지 돈을 찔러주며 가짜 기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걸려오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에 저는 심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면 소름 끼치는 숨소리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날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제 몸은 눈에 띄게 뼈만 남고 말라갔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작은 상가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 천장 마감을 꼼꼼히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원 씨, 어디선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의식은 차가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꺼져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코를 찌르는 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제 마른 팔을 누군가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듭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석이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공사 현장 마무리는 다 했나요?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데. 제가 바싹 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심장이 멈출 뻔했답니다. 제발 본인 몸부터 챙기세요. 민석이 답답한 듯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병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창문 너머 유리창에 저를 비웃으며 씩 웃고 있는 유라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쳐도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파놓은 깊은 늪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독한 무력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석 씨,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좁은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 씨,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포기하면 저 더러운 놈들 계획대로 완벽하게 당하는 겁니다.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지원 씨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민석의 낮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피눈물 흘리며 왔는데 저딴 쓰레기들한테 허무하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도울 테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민석의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어 멈춰가던 제 심장을 다시 강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짓밟고 비웃으려는 저들의 저열한 공격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시 한번 도끼를 가득 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민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두껍게 제출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들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고소장을 넘기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를 철저하게 추적해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겠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살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민석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찾았다고 합니까? 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지훈이 돈을 주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게 한 조작꾼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당장 가시죠. 민석이 턱을 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장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담배 냄새가 찌든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발로 철문을 강하게 걷어차서 단숨에 열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수십 대가 켜져 있었고 뚱뚱한 남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남의 사무실에 왜 함부로 들어와? 남자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오지훈이 돈 주고 시켰지? 인터넷 게시판에 오지원 사장 욕하는 글 매일 올리라고. 민석이 험악한 표정으로 남자를 윽박질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남자가 시선을 굴리며 비겁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경찰서에 낸 고소장 복사본을 꺼내 남자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당신 컴퓨터 접속 주소를 다 추적하고 있어요. 지훈이 시킨 일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겁니다. 제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자를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오지훈이 돈 봉투를 주면서 지시한 통화 녹음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벌벌 떨며 호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지훈이 제 일터를 완벽하게 망가뜨리라고 지시하는 추악한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다시 경찰서로 가서 녹음 파일과 유라가 보낸 살벌한 협박 문자들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제 사무실 앞 감시 카메라에 찍힌 유라의 난동 영상도 함께 넘겼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주 빠르고 매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지훈의 회사와 유라의 임시 거처를 들이닥쳐 물건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들은 드디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유라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가 경찰에 고소 좀 취하해줘. 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의 통화 녹음 단추를 누르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내 사무실 앞에 오물을 던지고 내 일터를 다 망쳐놨잖아.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 오빠가 시킨 거야.
지훈 오빠가 언니를 괴롭히라고 나한테 무섭게 협박했다고.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애기 고아원에 갈지도 몰라. 유라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엉엉 울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감옥에 안 갈 살 길은 딱 하나뿐이야. 경찰에 가서 지훈이 숨겨둔 진짜 재산과 회사에서 도둑질한 돈이 어디 있는지 전부 다 풀어버려. 내가 앞장서서 협조하면 내가 선처해 줄게. 제가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유라의 나약한 마음을 교란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경찰에 다 말하면 언니가 내 소송은 다 취하해 주는 거지? 유라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훈이 혼자 모든 죄를 다 안고 감옥에 가게 만들어. 제가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 악마 같은 유라를 용서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지훈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숨겨둔 차명 계좌 내역과 회사 돈을 빼돌린 비밀 장부를 전부 경찰 책상 위에 바쳤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훈과 유라가 좁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질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철문 밖으로 두 사람이 짐승처럼 악을 쓰며 싸우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유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나를 배신해. 지훈이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혼자 빠져나가려고 했잖아. 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유라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사랑한다며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던 두 남녀의 최후는 이토록 찌질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들의 천박한 싸움 소리를 마치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감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과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재판관을 기다렸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지훈과 유라가 무거운 수갑을 찬 채로 재판장 안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뺨은 움푹 패여 흑빛이었고 유라는 며칠 밤을 새운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판사가 헛기침을 하며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지훈은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아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낭독이 넓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훈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피고인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지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유라 역시 불법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박을 일삼았으므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3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땅, 땅, 땅. 안 돼. 내가 왜 감옥에 가? 오지원, 내가 날 꺼내준다고 선처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유라가 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발악했습니다. 건장한 법원 경위들이 즉시 달려들어 유라의 팔을 강하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라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자업자득이야. 어두운 감옥에서 평생 내가 지은 더러운 죄나 뼈저리게 반성해.
제가 입모양으로 아주 또렷하게 씹어뱉었습니다. 유라가 눈을 까 뒤집고 거품을 물며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훈 역시 손목에 찬 수갑을 덜그럭거리며 경위들에게 이끌려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흉측한 얼굴로 저를 아주 애처롭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이 무릎을 꿇으려 발버둥을 치며 저에게 더럽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을 한번 쳐다보고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저 끔찍한 인간에게 던져줄 동정심은 이제 제 마음속에 단 한 줌의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절그럭거리는 금소금과 함께 지훈이 어두운 문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민석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아주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네요. 끝까지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석을 마주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진심을 다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오자 맑고 푸른 하늘이 쏟아질 듯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끔찍한 사슬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서 허공으로 흩어지는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오지훈과 강유라라는 악몽은 제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살던 어둡고 답답한 옛집을 완전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 아주 좋은 넓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바쁘게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안방에 있는 큰 장롱은 어떻게 할까요? 새 집으로 가져가십니까? 체격이 좋은 직원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도끼로 다 부숴서 쓰레기장에 버려주세요. 미련 없이 싹 다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롱을 가리키며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거실 탁자 위에 있는 가족사진 액자들도 다 폐기하면 됩니까? 직원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액자들도 다 부숴서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주세요. 제가 새 집으로 가져가서 쓸 물건은 저기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3개가 전부입니다. 제가 손뼉을 가볍게 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뱀이 허물을 벗어 던지듯 저 역시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커다란 통유리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는 아주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가볍게 마치고 저는 곧장 상가에 있는 제 인테리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현장 반장님이 멋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다시 사무실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귀가 얇아서 동네의 나쁜 소문에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반장님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반장님, 저를 믿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공사 현장 튼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가가서 반장님의 두 손을 덥석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유리문이 열리고 동네 주민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지원 사장님 계십니까? 저희 집 안방이랑 거실 전체 수리 상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아주머니가 사무실 주위를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오지원입니다. 이쪽 탁자로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푹신한 의자 쪽으로 손을 안내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멘탈이 강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나쁜 사기꾼들 다 감옥에 보냈다면서요?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손을 덥석 잡고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네.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처럼 똑 부러지고 정직한 분한테 우리 집 수리를 꼭 맡기고 싶어요. 공사 대금은 달라는 대로 넉넉하게 다 줄 테니까 제일 예쁘고 튼튼하게 고쳐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활기차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최고급 자재로 꼼꼼하게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꺼내며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자 억울했던 헛소문은 오히려 저에게 엄청난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제 회사는 굳건하고 책임감 있는 정직한 업체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공사 예약이 무려 6개월치나 꽉 밀려들 정도로 제 사업은 폭발적으로 번창했습니다. 며칠 뒤 화창한 오전이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묵직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지원 씨 앞으로 온 빠른 등기 우편입니다. 여기 기계 화면에 서명 부탁합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작은 전자기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화면에 서명을 하고 우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훈이 수감된 지방교도소 이름이 붉은색 도장으로 꽉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표에는 오지훈이라는 글자가 손을 떤 듯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구석에 있는 종이 분쇄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원 씨, 방금 받은 그 우편물은 뭡니까? 마침 사무실에 커피를 사들고 놀러온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둥그렇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있는 지훈이 뻔뻔하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나 마나 눈물로 반성문 흉내를 내면서 영치금 좀 넉넉하게 붙여달라는 구질구질한 소리겠죠. 제가 편지 봉투를 소나기에 쥐고 구기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용물 안 읽어보고 그냥 버려도 괜찮겠습니까? 민석이 제 단호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제 빛나는 인생에 저 더러운 인간의 자리는 이제 10원어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쓰레기에 눈길을 주는 것조차 제게는 아까운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망설임 없이 우편 봉투를 통째로 종이 분쇄기 입구에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가 요란하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지훈의 편지를 갈갈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지원 씨의 결단력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아주 비싼 곳에서 쏘겠습니다. 민석이 크게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좋아요. 새로 이사한 저희 집 근처에 분위기 아주 좋은 고급 와인 가게가 생겼어요. 오늘 저녁은 거기로 당장 가시죠. 제가 퇴근을 위해 핸드백을 챙겨 들고 민석과 함께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희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와인 가게의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붉은색 포도주를 유리잔에 가득 따라주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지원 씨,
그동안 정말 가슴앓이하며 고생 많았습니다. 지원 씨의 새롭고 눈부신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석이 포도주 잔을 눈높이로 들어올리며 아주 다정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전부 민석 씨 덕분입니다. 민석 씨가 끝까지 제 곁에서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억울해서 쓰러졌을 겁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고맙습니다. 제가 민석의 잔에 제 유리잔을 쨍그랑 부딪히며 진심을 가득 담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같은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한 아주 특별한 전우 아닙니까? 민석이 조금 쑥스러운 듯 자기 뒷머리를 극적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평생 친구이자 최고의 동업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더 화려하게 행복해져요, 우리. 제가 붉은 포도주를 한 모금 깊게 마시며 아주 환하고 예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석과 저는 탁자 위에 차려진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으며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지독하게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진정한 어른들의 깊고 단단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어둡고 끔찍했던 거짓의 세월은 제 뼈를 깎아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고통의 터널을 제 발로 직접 걸어 나와 이겨낸 저는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보다 훨씬 강인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주말 오후 저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집 근처 번화가를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요즘 저는 주말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취미 생활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거나 햇살 좋은 카페 창가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는 일상을 즐겼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리기 위해 종종 걸음치지 않는 이 평온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화려한 아기용품을 파는 대형 상점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 진열장 안에는 작고 앙증맞은 유명 상표의 노란색 아기 신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훈의 자동차 뒷보관함 구석에서 처음 발견하고 덜덜 떨었던 바로 그 똑같은 상표의 신발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고 두 눈에 피눈물이 고였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열장 앞에 두 발을 굳게 대고 서서 그 신발을 아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늘 끝만한 분노나 슬픔의 감정조차 단 한 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끝으로 풋하고 가벼운 헛웃음이 시원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 손바닥만 한 헝겊 신발 하나 때문에 내 안일했던 인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혔구나. 제가 유리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유쾌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훈과 유라가 그토록 탐내고 욕심부리며 빼앗으려 했던 남의 재산과 거짓된 행복은 결국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헛된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와 돈을 잃고 냄새나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저를 찌르던 그 진실의 칼날이 결국 저를 가장 눈부신 해방의 길로 당당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상점 앞을 가볍게 지나쳐 다시 활기차고 힘찬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번화가 거리에는 살랑거리는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화단에는 예쁜 튤립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얼굴 가득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지원 사장님,
내일 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 자재 도착 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동복 주머니 속에 있던 제 전화기가 짧게 울리며 현장 담당 직원의 업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자재 수량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세요. 제가 휴대전화 화면에 글쎄판을 아주 빠르게 두드리며 막힘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 같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숨죽여 사는 가엾은 그림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고 당당하게 회사의 맨 앞장서서 직원들을 이끄는 오지원이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멍청했던 저처럼 누군가의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제 험난했던 지난 이야기를 빠짐없이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만 꺼내든다면 반드시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파란 하늘을 높이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해 조용하고 단단한 응원의 메시지를 힘껏 띄워보냈습니다. 거리의 화장품 상점들에서 경쾌하고 빠른 노랫소리가 거리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제 두 발의 발걸음은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듯 아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파란 하늘 위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제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시린 겨울이 완벽하게 끝나고 마침내 제 찬란한 인생에 가슴 뛰는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지난 10년의 시간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사는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전의 저처럼 누군가의 기만과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스스로를 탓하며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고 묵묵히 견뎌낸 정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과 당당한 홀로 서기를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